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삶을 가꾸는 글쓰기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삶의 이야기판을 펼치는 글쓰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삶을 가꾸는 글쓰기 시간에는 주로 성찰액을 돌아보는 글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또 배움의 드나듦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글쓰기는 나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글쓰기가 달라진다고도 하였죠. 그래서 무엇을 겪느냐 하는 것이 글쓰기와 배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삶의 이야기판을 펼치다 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 저는 선생님들께 말은 뱉어내고 나면 머무는 곳이 없어 금세 사라진다고 했죠. 얼핏 듣기로는 말의 쓸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배움에는 드나듦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어떤 꼴이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쉬운 일은 말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말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참 묘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글쓰기라면 말이 곧 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이 되기 전에 말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의 없이 여기저기 흩어진 말은 시간이 흐르면 그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말이 모이고 결을 가지게 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죠. 이야기는 어떻게든 그 생명을 지키려고 꿈틀거립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서 말이죠. 다행히 운이 좋아 누군가 글로 쓰게 되면 그 생명력은 무한해집니다. 흔히 옛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옛이야기들은 글로 남겨져 있지 않아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그 숨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이리 치고 저리 치어 사람들이 입에서 꺼낼 때마다 조금씩 변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이야기는 그 뿌리가 같다 하여도 전하는 사람이 저마다 살을 붙이고 길고 짧음을 달리하고 말의 틀을 바꾸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바꾸어도 그 속에 든 뜻은 바뀌지 않죠. 옛이야기는 글로 바뀌게 되면 되레 재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 참 재밌게 노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죠.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제잘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했죠. 그 까닭이 있습니다. 말하는 아이는 많은데 들어주는 아이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잘 들어줄 때 살아납니다.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선생님의 곁에 와서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학년은 더 많죠. 그런데 때로 선생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아이를 바라만 봐줘도 좋으련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이야기를 끝내지도 못한 채 선생님 눈치만 보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대개의 경우 다시는 선생님에게 말을 건네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 곁에서 말을 건네는 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 듣는 이가 없으면 어떤 힘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잘 들어주어야 잘 말합니다. 그래야 말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 속에는 말하는 아이의 삶이 들어있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니 이야기만 잘해도 아이들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교실은 행복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학급의 작은 학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원작품 읽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임의 선생님 한 분과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6학년, 그 선생님은 1학년을 맡았습니다. 1학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꽤 자주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이들에게 옹달샘이 나오고 흰 백발에 산신령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읽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농을 건네었었는데 그게 참 황당합니다. 니들 6학년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같은 고향 선후배다 보니 참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로 농을 건넸으니 아이들 눈이 얼마나 똘망똘망 거렸을까요? 상상도 못한 숫자의 아이들은 놀랐겠지요. 150살! 순진한 1학년들은 선생님의 말이라면 곧잘 믿습니다. 잠시 시끌시끌 하다가도 곧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하고 싶었겠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급식을 마친 1학년들이 때로 몰려와서는 저를 빙 둘러싸서 서로 옆구리만 찌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보기로 했잖아. 아이 정말 내가 물어볼게. 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150살이세요? 한참을 망설이다 던진 질문이라는 것이 황당합니다.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짐작컨대 1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난을 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쳐야 제맛이죠. 에잇, 그건 작년이고 올해는 151살이지. 역시 아이들이 놀랍니다. 거봐, 맞다니까. 우와, 대박, 헐. 그렇게 한바탕 하고는 더는 질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5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6학년 교실 앞에 용감하게도 1학년 아이 한 명이 쭈뼛쭈뼛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저는 겁먹은 1학년 아이에게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어쩐 일이냐, 들어오세요 하고 말이죠. 이내 맘을 풀고 들어온 아이는 말없이 제 앞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아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오래 살 수 있죠? 순간 참 황당했지만 이도 장난해서 왔으니
장난으로 받아칠 밖에 없죠. 그건 비밀인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보며 한마디를 더 보태었습니다. 내일 와봐. 선생님이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하루가 지나 같은 시간 가방을 메고 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건 비밀인데 충령산 꼭대기에 가면 옹달샘이 하나 있거든. 거기 물을 마시면 선생님처럼 오래 살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인사를 하고는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뻥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충령산 꼭대기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시던데요? 저런,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달이 났으니 수습을 해야겠죠. 졸지에 뻥쟁이 선생님이 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괜히 잘못 없는 아이에게 꾸중을 쏟았습니다. 선생님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니? 큰일이네. 아이는 또 겁을 먹었습니다. 또 달래야죠. 그럼 집에 가기 전에 다시 오세요.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결국은 급식을 마친 1학년 선생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애한테 엄한 소리를 내가지고 이 사달을 냈습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네가 더 많이 말했구만. 그러네요. 제가 일을 벌렸네요. 아무튼 사태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고는 교실에서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여지없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작전대로 아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비밀 잘 지킬 거지? 약속해 알려준다. 예. 손가락까지 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그 옹달샘은 100살이 넘어야 보인단다. 애를 데리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뻥쟁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옹달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처럼 오래 사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됐어요. 도대체 뭐가 됐다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 저를 등지고 교실 문 밖으로 나가며 그 아이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에 가슴이 콕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럼 제가 할아버지 100살 될 때까지 잘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나쁜 선생님이 될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어떻게 보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꽃으로 피어나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동화 작가를 하고 계신 장주식 선생님께서 우연히 전해 들은 이 이야기를 소재로 말마다 개뻥이라는 동화를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사인을 받은 책을 한 권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여서 그런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작품 읽기를 시작한 것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컸습니다. 한 주에 한 권을 읽어보겠다고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첫 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글을 읽는 힘이 모자랐던 아이들이나 끝까지 아이들을 끌고 가지 못했던 저나 채 한 학기도 넘기지 못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말았죠.
같은 학교에 분교에 계신 몇몇 선생님들이 1년에 40권으로 원작품 읽기 활동을 한다고 하니 오기가 발동했던 탓입니다. 준비도 없이 시작한 탓도 있죠. 분교에서는 몇 해 전 1학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책을 읽는 훈련을 해왔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그 바탕으로 끊이지 않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덜렁 첫 해부터 40권을 읽어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리 뛰어난 아이들이라 한들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절반으로 줄여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온갖 실험들을 했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소재가 수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소위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는 뒤로 한 채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 4년을 맨 땅에 헤딩하듯 덤볐습니다. 이제는 욕심도 줄여서 한 해에 10권 정도로 족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급에서 아이들과 원작품 읽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원작품 읽기 활동을 주로 어떤 순서로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맞게 책을 읽습니다. 주로 상황이라는 것은 책의 수준과 양에 따릅니다. 두꺼운 책들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다 보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뒤에 보여드릴 몽실 언니 같은 경우는 한 주에 2시간씩 모두 4주를 읽어도 빡빡합니다. 그런 경험 이후로 두꺼운 책은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읽도록 했어요. 나머지 얇은 책이나 동화책, 그림책은 학교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우선 이야기부터 나눕니다. 주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삶과 이어진 이야기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 주제를 정해서 토론 활동을 해보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궁금하거나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정리하고 배울 거리를 찾습니다. 여기가 바로 겪기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모임에서는 이걸 배움의 씨앗이라고 해서 배움씨라고 합니다. 배움씨로 수업을 하는 것을 온배움씨 수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앞선 이야기를 다시 끌어오면 배움에는 드나듦이 있다고 했어요. 배움의 씨앗을 키우는 것, 즉 겪기는 배움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겪었으니 나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 활동을 하죠. 저 역시도 아이들의 활동을 살피고 도와주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모아진 글들은 짧은 단행본으로 만들어 한 주 시집, 한 주 글모음집 이렇게 만들거나 길게 모아서 학급 문집 또는 학년 문집으로 만들어 매년 모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에서 배움의 드나듦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움시를 통해 몸으로 겪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드나듦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원작품으로 2-3번의 배움의 드나듦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는 굳이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지 않아도 되고요. 겪을 것이 없거나 말할 것이 없거나 쓸 것이 없으면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몽실 언니를 읽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순서에 따라 책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책이 길어서 내용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 흐름 찾기, 주제 찾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인물이 많이 나오고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인물관계를 정리하는 활동도 했죠. 또 책 속에 나오는 사파의 특징을 살피며 판화 활동을 미술 수업과 연계해서 교과 통합 수업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몽실 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몽실 언니가 겪었던 분단 상황을 교실에서 직접 체험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반으로 나누고 실제 분단 상황을 겪었습니다. 인물관계를 정리한 활동 결과물은 자유롭게 만들도록 했는데 관계도를 만들거나 인물 그림을 그려서 만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화 활동은 미술 수업 하나의 교과로만 판화 활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은 리놀륨이라는 소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판화의 느낌을 살리기에 좋은 재료이긴 한데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줄여서 하기도 하고 재활용을 해서 뒷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돈이 모자라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우드락을 재활용하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판화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어서 판화 활동을 마치고 감상 시간을 통해 발표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분단 체험은 제가 아이들과 했던 여러 온작품 읽기 활동 가운데서도 정말 기억에 남고 아이들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학급을 앞, 뒤, 둘로 나누어서 책에 나오는 북촌댁 이름을 하나 쓰고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남촌댁으로 마을 이름을 정했어요. 하루 그냥 겪고 마는 이벤트 활동은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도 정하고 협상단도 만들어서 2주 동안이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걸 다 견디면서 마지막에 6차 협상을 통일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아이들의 놀라운 활동을 보면서 정말 대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운데 분단선을 가위로 자르는 커팅식까지 하는 걸 보면서 미소가 절로 나더군요. 6차 협상문에 보면 한 명의 아이가 끝까지 통일 서명을 하지 않아 숫자가 하나 빠진 게 보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온갖 질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활동, 즉 격기를 마치고 곧바로 글쓰기를 했죠. 여기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친구의 글을 보고서는 친구를 구박했던 아이들이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분단 체험이 정말 재미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마치는 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였죠. 친구의 속내를 알게 된 아이들은 미안해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오해를 풀 땐 때론 말보다 글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장의 사진은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흔히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쉬는 시간이면 항상 저렇게 앉아서 서로를 마음으로 달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종이 치면 앞쪽 마을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제발 통일을 시켜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건 협상팀에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협상팀도 단호합니다. 그건 통일의 이유가 되지 않아. 지금 그런 친구가 너희들 바뀌니? 넌 지금 몽실이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중인 거야. 그랬죠. 아이들은 지금 몽실이의 분단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니까요. 마지막 사진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4명의 친구들은
모두 유희왕 카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교실을 나누면서 3대1로 갈라진 거죠. 혼자 남은 친구는 한 손에 유희왕 카드가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지만 함께 놀 친구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나머지 세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셋이 된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유희왕 카드 놀이를 하며 그 친구를 놀려댑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에게 와서는 어서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역시 저는 단호하게 그건 협상팀에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 역시 협상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도 지금 점심시간에 축구를 못하고 있잖아. 우리도 미치겠다고. 그래도 약속한 일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온작품 읽기 활동은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지만 말도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잊게 됩니다. 꼭 글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두 번째 원작품은 서차를 전하는 아이입니다. 이 책도 몽실 언니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아이들과 같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고 겪게 될 배움시는 사발통문, 지도 만들기, 보부상 체험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것들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 가운데 짧게 나온 낱말에 한 아이가 꽂힌 것 같아요. 종일 사발통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닙니다. 낱말도 재밌으니 음도 넣고 소리도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책 읽은 소감을 나눈 시간에 선생님, 우리도 사발통문 써요. 이럽니다. 이내 아이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입니다. 하루 종일 사발통문 노래를 불렀으니 말이죠. 아무튼 한 아이의 의견이니 칠판에 적어둡니다. 기대에 찬 그 친구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책 속 주인공이 먼 길을 더듬더듬 짚어가는 일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지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역시 칠판에 옮겨 적어둡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보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부상이 도시락을 싸다니는 일이나 물건을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서 장사를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집니다. 급기야 몇몇 아이들은 보부상 체험을 해보자고 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사고 팔면 좋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즐거운 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어두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눈 것들을 정리해서 배움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발통문입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요구사항을 쓰고 까닭을 씁니다. 이 수업은 주장하는 글 단원과 묶어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단원 도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이유와 까닭을 적게 했고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도 정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당장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삶이구나. 이야기도 수업도 삶으로 닿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이는 마지막 사발통문은 좀 다릅니다. 생뚱맞지만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주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그 까닭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공부 시간에 노래를 들으면 집중이 잘 됨. 이건 아니고요. 괄호 안에 든 까닭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멋있으심. 허허. 아이들이 참 재밌죠. 그리고는 약속을 정하는데요. 이 사발통문의 약속은 수업 시간마다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아침에 수업 전에 한번 노래를 불러주마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 강의 첫 강의 때 노래를 부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가방을 둘러매고 아이들 수업 마치며 같이 출장을 나가는 길에 한 아이가 제게 어딜 가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수업하러 가지 했더니 그럼 기타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대뜸 약속하셨잖아요. 수업하기 전에 노래 부르시기로.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가 있을 때마다 기타를 들고 다닙니다. 이번 연수는 온라인 영상 강의이다 보니 녹화를 해서 올렸던 거죠. 그렇게 사발통문 수업은 주장과 약속으로 이어졌고 약속이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 만들기는 사회교과와 묶어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지도 만들기에 배움 씨앗은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과 퍼즐 맞추기 방식으로 지도 만들기를 했습니다. 대동여지도 본 파일은 어디에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관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힘들게 찾아서 모두 쪽수대로 갈무리를 하고 이어붙여 완성을 시켰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걸 다시 쪼개서 아이들에게 퍼즐로 나누어주고 지도 만들기를 했습니다. 두 해를 연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해는 아이들의 요구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선배들보다 크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김정호가 원래 책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 우리도 역시 책으로 만들고 도서관에 기증까지 하겠다는 아주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졸업작품을 만드는데 이걸 기증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식 출판물이 아니니 도서관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선배들보다 훨씬 큰 지도를 전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 아이들이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위쪽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다리를 여럿이 함께 붙잡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잘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마지막은 보부상 체험입니다. 우선 보부상에 도시락에 꽂힌 아이들이 주먹밥 만들기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오전에 모두 주먹밥 만들기 활동을 실과 교과와 엮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창의적 체험 활동 실과 사회 교과를 엮어서 보부상 체험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좋은 곳에 쓰고 싶다고 했고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을 제가 잘 몰랐나 봅니다. 아이들은 학령 캠프 하는 날 그 돈으로 피자와 치킨을 사 먹겠다고 합니다. 역시 아이들은 잘 먹어야 잘 크나 봅니다. 이렇게 모두 활동을 마치고 간단한 소감문을 쓰고
서로 읽으며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 두 권으로 원작품 읽기 활동을 했던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만 읽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온전하게 읽자는 뜻이겠죠. 저의 사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독서 단원은 독서 단원 안에서 또는 국어과 안에서만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래서 국어과 안에서 단원끼리의 통합, 국어과가 아닌 다른 교과와의 통합, 또는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통합 방식은 아이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방식의 통합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 뜻의 문제입니다.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면 저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작품 읽기 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겪고 글쓰기 활동을 하다 보니 한 발 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배움시 나누기를 하고 몸으로 겪을 것을 찾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시기의 글쓰기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그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